롯데백화점 본점과 PC방 집단 감염 등이 속출하면서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중이 30%에 이르는 울산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과 라인펀드 가입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 후보자는 체납 이력에 대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보고서 단독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은 이른바 고덕동 아파트 갈등과 관련해 택배 노조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이 가결될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구매한 아파트의 비중이 27.3%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분양 물량이 50만 호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의 시제품이 4차례의 폭발 끝에 무사히 지상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은 7월부터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4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당시 전라남 도지사를 현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취임 당일 직접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 행정 또 당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 전입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셌습니다. 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년여) 뒤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낙점됐습니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정치 이력이 오히려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삼권 분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때처럼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의 찬성표에 힘입어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비호남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통합형 정치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과태료 체납, 자녀 위장 전입 등 도덕성 의혹이 또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과 방어전에 나선 여당의 견해차가 커서 적지 않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청문회 시작부터 몸을 바짝 낮췄다고요? 네, 가장 먼저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과거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했던 이력이 문제가 된 건데요. 준법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연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자신의 저서에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과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맞춤형 특혜를 받고 라인 펀드에 가입한 의혹도 검증 대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강조한 만큼 내일까지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죠. 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3 후보자가 낭마냐 통과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잠시 뒤 잇따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 3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거듭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야당의 낙마 1순위로 꼽는 사람은 임혜숙 후보자입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부터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대한 지양한다며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할 방침입니다. 정권 임기 말 낭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야당을 건너뛴 30번째 장관이라는 부담과 향후 전국 경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보고서 처리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로 민주당은 처리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받아 다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열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만 70살부터 74살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나 온라인, 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도 예약할 수 있는데 첫날부터 문의가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콜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날이라서 그런지 예약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전 9시부터 해서 계속 있었는데요. 오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에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다 보니 한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요. 지금 잠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잠시 일어날 새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분들이 예방 예약 대상인가요? 네, 5월 6일부터는 7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바쁘셨죠? 네, 시스템이 10시 이후부터 오픈이 되다 보니 이른 시간 전화를 주신 어르신의 예약을 잡지 못하여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빠른 예약을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면 될까요?
예약하시려는 분의 주민번호를 13자리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하며 양천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접종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만 70살부터 74살 어르신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약할 수 있고요.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약 가능한 연령대를 차례로 늘려갈 예정인데요. 우선 오는 10일부터 만 65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도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3일부터는 만 60살 이상까지 예약 가능 연령대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아 5, 6월 사이 만 60살 이상부터 74살 이하 고령층 894만 6천여 명 등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접종 예약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북 괴산의 한 교회 예배 참석자 23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30대 1명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86%에 이릅니다. 전화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려면 질병관리청 전문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각 지자체로 문의해 지자체 사전 예약 콜센터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면 더 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먼저 울산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울산 지역 확진자는 3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오전 울산시 발표를 보면 오늘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수도 많지만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이후 어제까지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057명입니다. 지난해 첫 발생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안팎의 기간에 1,051명이 감염됐었는데 60여일 만에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 정도는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결과 3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12개 집단 76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들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확진자는 337명에 이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목욕탕이나 유흥업소 같은 감염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광주에선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이 감염된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1학년 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틀 동안 14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첫 확진 학생은 앞서 확진된 가족을 통해 감염된 거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강릉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처음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어제까지 닷새 동안 모두 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어제까지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2,218명 모두를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추가 감염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잠복기가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2~3명씩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많아 감염이 확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다른 지역 발생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강북구 PC방에선 이용자 1명이 지난 3일 처음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가 19명까지 늘었고 강남구 PC방 관련 확진자도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 관련해선 지금까지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이 함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등 방역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오늘 임시 휴점하고 선제적으로 직원 3,700여 명을 모두 검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원래 식품관만 휴업할 계획이었지만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에비뉴얼과 영플라자를 포함한 본점 전체 휴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 말부터 전체 도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1,812억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전북 도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휴일 효과가 일부 반영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0명대 후반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주말 효과, 그러니까 휴일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이 어린날이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한 16,000명대 정도로 굉장히 예전보다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거고 아직까지 평일 기준으로는 700명대 정도 수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여기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검출률이 1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검출률이 15%라는 얘기는 100명에 15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검사 건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검사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3차 대유행의 거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이게 3차 대유행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새로운 4차 유행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방역 조치의 완화 부분과 여기에 플러스해서 알파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인이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두가 실제로 제기가 된 때가 한 2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이 바이러스는 또다시 확산을 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확산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러면 이 검출률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제 검출률은 실제로 의심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시료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아니신 분들까지 다 검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검사율은 분명히 떨어질 걸로, 검출률은 분명히 떨어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N수, 그러니까 대상자, 감염된 대상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면 지금 검출률이 15%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본이 아니라 전체 전수 검사를 하면 이 검출률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질 텐데 절대적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 분석하는 규모 자체를 좀 크게 높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장 전체 검사를 고수를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먼저 연결하고 잠시 뒤에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5월 6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에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18.8%로 10명 중에 2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에는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대 어르신에서도 치명률이 5.84%로 100명 중에 6명이 감염될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어서 예방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기존에 접종받으신 접종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차 접종만 하더라도 2주 후부터는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매우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1%로 매우 낮고 또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들에 대해서도 인과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뇌출혈, 폐혈증 등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70세에서 74세 어르신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도우미의 모바일 앱과 인터넷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전국에서 13,000여 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여 본인 또는 자녀 등 보호자들께서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신속하게 예약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들은 5월 10일부터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은 5월 13일부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한꺼번에 몰려서 시스템에 접속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분산해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 센터 4개 센터가 추가 개소돼서 전국에서 총 261개의 예방접종 센터가 가동됩니다. 서울의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전남 무안군으로 해당 지역은 이미 예방접종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예방접종 센터를 추가 개소를 해서 접종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접종을 추진하고자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서 추가로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460만 회분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이 공급된 상황입니다.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하면 화이자 백신은 82만 8천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만 회분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총 113만 회분에 대해서 보유하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00만 회분이 모두 다 공급되는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으로 계획대로 접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현황의 월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신고율은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종자의 약 0.5% 정도가 이상 반응을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주간 단위의 신고율을 보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시행된 첫 주에는 1.8%가 신고했으나 지난 9주차에는 0.1% 정도로 예방접종 신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0.6%로 남성의 0.2%보다 좀 더 신고율이 많았습니다. 연령군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2.9%로 가장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상 반응 신고율이 가장 낮아서 65세에서 74세는 0.2%, 75세 이상은 0.1%로 신고율이 발생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백신 종류별로의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0.8%, 화이자 1차 접종이 0.1%, 2차 접종이 좀 더 증가해서 0.3%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의 대부분은 근육통, 발열, 두통과 같은 일반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96.6%이고 저희가 좀 더 중점 감시를 하고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545건으로 총 3.4%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망이 73건, 아나필락시스가 173건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속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와 피해 조사반에서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 173건에 대해서 사례 평가를 전문가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 이 중에 30건 정도가 아나필락시스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사례가 상당수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10만 접종당 0.8명 정도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인 경우에는 접종 후에 30분 이내에 73.3%가 발생했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후에 대부분은 응급처치가 진행돼서 사망 사례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접종 후 3일 이내에 발생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30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접종 후에 접종 기간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시고 또 귀가 후에는 3일간 정도는 이상 반응이나 이런 증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피해조사반 사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반 반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70만 명으로 그 전주와 비교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신규 발생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발생 상황은 예방접종률에 따라서 발생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차 예방접종률이 4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20%대인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충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병행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에는 모임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 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발생한 비율은 전체의 약 27%, 그리고 사망자는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하시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 전후 부모님의 건강을 잘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방접종 피해 조사.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브리핑 전에 변이 바이러스 분석과 관련해서 표본을 키울 필요는 없는지 저희가 답변을 듣던 중에 잠시 끊겼는데 이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뭐 특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검사 건수를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보건당국에서 이제 방역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사 건수를 많이 확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장 유전체 분석보다는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PCR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검출률은 낮아질 겁니다. 근데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우리가 감염자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4에서 15%의 검출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려면 이 검출률 14에서 15%가 4월 셋째 주, 넷째 주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바로 한 주, 2주 전, 그러니까 4월 첫째, 둘째 주에는 이 검출률이 7에서 9%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변이 바이러스를 파악할 수 있는 감별법이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게 현재 PCR 검사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게 비용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부분에 검증 부분을 제 방역당국에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이 방법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어떤 방법인 거죠?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PCR 방법인데 전장 유전체는 전체 유전자 부위를 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영국발, 남아공과 브라질발 그리고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변해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만 분석을 해서 빨리 추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빨리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암을 모든 신체 조직 부분을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위가 좀 아프다고 했을 때 위 부분만, 위암만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에 검사하는 그런 일종의 그 감별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시에 또 감별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성 부분을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빨리 도입을 하면 아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대상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에 따라서 방역 시스템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검증법 등 감별법 등에 대한 그 조속한 검증이 필요하고 도입이 좀 서둘러 돼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좀 있습니다. 각 변이 바이러스별 특징을 좀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일단 현재 주된 변이 바이러스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이 외에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가 된 거죠, 교수님?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종, 그러니까 남아공, 영국, 남아공, 브라질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우려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이 3종 이외에도 또 다양한 종류의 기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많은데 역학
국적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밀접 접촉을 해서 감염되신 분들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영국발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타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들 중에 감염자는 이 변이 바이러스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빨리 실제로는 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분류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변이 바이러스별 특징 그래픽 다시 한번 준비되는 데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전파력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든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쭉 관련된 설명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기타 변이 바이러스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화면에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초창기 일부 데이터에서는 분명히 중화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도 기존의 백신에 대한 효능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 뭐 많이 검증이 된 부분은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에 의해서 그 유효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화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화력이라는 건 예방력을 떨어뜨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특히 국내에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울산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미 좀 우세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세종까지는 아니어도 꽤 유사한 수준까지는 도달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처음이 영국에서 작년 7월 달에 처음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11월 달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울산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게 2월 달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부산의 장례식당에 참석을 하셨다가 다시 오신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전파를 시킨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가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달째, 4달째 접어들게 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울산 지역에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역 확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울산 주변에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고 대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으로 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굉장히 국토 자체가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까운 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대도시 쪽으로 대구라든가 이쪽으로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일부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방역 주간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인근 지역까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명확하게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특별 방역 조치를 격상을 시키게 되면 그 해당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 설득을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면은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 행정명령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단계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가 맞다라고 하면 굉장히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으로도 분명히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단계다 보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사실 크거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우리 교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도에서 입국하시는 교민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시설 격리를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가 격리를 하시는데 일단 자가 격리를 잘 지켜주실 것을 굉장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은 2주 동안 시설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현재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일주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자가격리 기간에 제대로 본인이 자가격리 그 조치를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자이고 더군다나 인도에서는 지금 이중변이, 삼중변이가 계속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내의 전파로 또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민들께서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또 약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저희가 쭉 백신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된 것 같던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는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렘데시비르인데 그 자체가 유효성이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유효성이 높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는 약간 기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유사한 기전을 갖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전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변이 바이러스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향후에 개발될 치료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그 치료제에 또 내성을 갖는 변이주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치료제에 대해서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생활치료센터 단계에서부터 치료제를 좀 적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증에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있고 중증에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증에 쓸 수 있는 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부터 이렇게 쓰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증이나 중증도에 쓰고 있는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거든요. 근데 굳이 현재도 뭐 일부는 필요하게 되면 주치의가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무분별하게 또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쓰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고향 어울림누리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각자의 멋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 고향 어울림누리 광장에서는 다채로운 조각 작품들이 도란도란 조각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한창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현대 조각 작가들의 30인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을 곳곳에 펼쳐진 조각 작품을 보면서 위로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정오의 문화 백신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고향 어울림누리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평일 오후 12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다양한 힐링 음악회를 만나볼 수 있고요. 광장에서는 다채로운 조각 작품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5에서 10mm,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지로는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는데요. 내일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후에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1도, 광주 22도로 예상됩니다.
어버이날인 토요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어울림놀이 광장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불과 2달 전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는 최소 2023년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등 금융시장이 들썩거리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과연 이 발언이 그대로 지켜질지 그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지냈던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커지자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빼기는 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나스닥은 2% 가까이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로 낮아진 뒤에 1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요.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서 미국과 일정한 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큰 틀에선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 가장 큰 부담은 가계부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분기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이른바 비투, 또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생활자금 대출 등의 영향이 겹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만 수십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서울 고덕동 아파트 단지에 반대하면서 택배 노조가 시작한 총투표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인데 총파업이 결정되면 11일부터 일부 지역의 택배 배송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택배 차량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총파업 투표가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택배 노조 소속 기사들이 총파업 투표에 나섰습니다. 노조 소속 기사들이 투표지에 총파업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요. 기사 대부분 오후에 배송 일정을 시작해야 해서 이른 시간부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도 오전에 대부분 투표가 마무리됐는데요. 그럼 오전에 이곳에서 투표를 마친 한 택배 기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했고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는 보는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 이 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면 택배 노조 측은 오는 11일부터 전국에 배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택배 노조원은 6,300명 정도로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11% 정도로 추산됩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택배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조의 오늘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 8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투표는 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갈등은 지난달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5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아파트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며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택배 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은 높이가 낮아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저상 차량을 도입하면 무릎과 허리 등에 큰 무리가 간다며 맞섰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상자 수백 개를 쌓는 등 행동에 나섰는데요.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동안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호소문을 붙이러 단지 안에 들어온 노조원 2명이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또 노조 측은 CJ 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등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택배사가 배송 요금을 더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택배 거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란 겁니다. 이처럼 택배 차량 출입 금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성찰하라고 훈수까지 둔 건 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늦게라도 고소를 취하해 다행이라면서도 대변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훈수로 뒤끝 장렬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전차 서비스 업체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대신 비싼 차를 사도록 계약서를 쓰게 하는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렌트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선 주지 않는 방식인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속에 일감을 찾던 40대 A씨는 고급 의전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차로 렌트 사업을 벌여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1억을 이제 제시받은 건 아니었어요. 왜 제명을 해야 되냐고. 차 이거 회사에서 저는 차 뽑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 시작하려고 갔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사님들과 마찬가지고 자기 명의로 차를 빼가지고. 일자리가 절실했던 A씨는 계약서를 쓰고 업체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차가. 그리고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계약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사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감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차를 돌려받긴 했지만 많이 훼손돼 있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A씨가 1년 전 대출을 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차입니다. A씨는 오늘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차 키가 이제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다.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업을 대가로 물건을 사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차량 대금은 몇 달 동안 줬다는 겁니다. 수익금을 주겠다던 구두 계약은 어겼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의견은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갖고 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기도가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긴 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에 동의한 경우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기존에 이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 갖고 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아마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계약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 1분기에 전국적으로 외지인이 아파트를 사들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다른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 비중은 27.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 영월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충북 인접 지역의 농장에서 긴급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강원 영월군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인접 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 양돈 농가 21곳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코로나19 후폭풍에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여파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외국계 3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함께 싸우고 다 같이 살자! 르노 삼성차 회사 앞마당에 직장 폐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농성 텐트가 서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벌이던 노조는 파업에 나섰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쟁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임금 동결을 지난해와 올해에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르노 삼성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800억 적자, 단 한 해의 적자로 저희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절반만 돌리고 있는 한국GM은 7년 연속 적자인 가운데 노조가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또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협력사 납품 거부로 공장이 걸핏하면 멈추고 있는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속에 노조와 인원 감축 범위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판매 실적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와 70% 넘게 늘었고 외국계 완성차 업체 3곳은 나란히 20%에서 30%대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당장 차 판매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차 시대를 준비할 여력도 부족해 장기 전략 마련도 걱정입니다. 한국GM 등 외국계 3사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량이 줄었고 이로 인해 판매 감소까지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R&D 역량을 강화하고 해묵은 노사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는 경영 악화에 더해 노사 갈등까지 겪으면서 정상화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일원동 박 대표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바람에 날아가는 물건도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상기후 현상과 계절 조건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른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 국정을 함께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치열합니다. 지난 화요일 5개 부처 장관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어질 텐데요. 후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 의원 모시고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현재 청문회 전국인 거잖아요. 이 청문회 예. 전국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련된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세대와 지역의 벽을 넘어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입니다. 야당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국난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에 이미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한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야당에서 협조해 달라라는 것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다. 그래서 뭐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그 대답 나누기 전에 보통 관례적으로 여당에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에 먼저 질문을 드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제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장관 후보가 5명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3분 정도 과기정통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3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반대하기보다는 자진해서 사퇴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특히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높아서 무슨 여자 조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비리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특히 그 남편과 2딸을 동반해서 해외 출장을 함께 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도 변명을 별로 하지 않았고 사죄만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박준영 해수부 장관 경우에도 무려 1250점이라고 하는 영국산 도자기 그다음에 8개 샹들리에 이런 거를 집에서 쓰던 거라서 가져왔다? 중고 물품이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커다란 궁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샹들리에 8개에 1250점의 도자기 이거를 쓰다가 가져왔다는 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좀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씀을 좀 이어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국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시 체제 하에서의 장관의 후보 임명을 됐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정책, 특히 역량과 이분이 자질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인사청문회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어떤 도덕적 흠결 문제 하나라든가 흠집 내기라든가 신상 털기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흐린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청문회에 접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좀 국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본연의 이제 그 국정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2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또 오케이를 했거든요. 관료 출신이고 능력도 충분히 있고 전문성 뛰어나고 약간의 흠결은 있었지만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덕적 흠결이라면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2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3분은 자기 부처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 흠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작은 것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여전히 세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자꾸 이제 한 부분 얘기해서 제가 원래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임혜수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야당에서 워낙 질타가 크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서 학회라 세미나에 갈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학자들이 올 때는 가족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족 동반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임혜수 후보가 충분히 좀 얘기를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법이 이제 그 도자기를 가져온 문제가 이제 관세법에 이제 법에 저촉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해석으로 봤을 때는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 과대해서 해석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계속 그 제기가 되는 건 이런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그 후보자들의 해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그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가끔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인사청문회 기본적인 거 볼 때는 과거에 이분들이 도덕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능력을 이 두 가지를 다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청문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이제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더불어서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그 과거의 어떤 삶의 행태들이 여기 수준에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과 그분들이 삶에 살아온 궤적이 약간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 간극 자체를 메우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단 7명만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강행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29명이거든요. 29명인데 여기다 또 더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짧은 역사를 가진 제도도 아니고 오래된 역사인데 꼭 그런 분들을 추천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 장관 임명을 할 때 이제 후보자의 이 정책 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이 실제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관료라든가 뭐 이제 정치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 권위자라든가 최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후보들을 천거하고 추천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볼 때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입장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가 좀 부담스러우면 자진 사퇴라도 해야 된다.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그 흠결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새로 취임한 이후에는 그래도 송 대표가 당이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꾸준히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집권 초기에는 보통 이제 국정 운영을 이제 청와대가 중심, 정부가 중심으로 이제 이끌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권 말기로 갔을 때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당이 중심이 돼서 보통 이제 정책을 이끌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론에 가장 민감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아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당에서 아마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죠. 예. 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송영길 체제가 등장을 하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선의 민심이 있었고 그 민심을 반영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밀어붙이기를 하면 29 플러스 알파로 밀어붙이게 하게 되면 여론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네. 보궐선거 졌다고 뭐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바뀐 게 없네.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확히 법적으로 놓고 보면 그 민주당, 그러니까 네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고심이라는 게 여야 합의하에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 단독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겠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아마 당에서 면밀하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네.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단 뭐 장관급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데는 문제가 법적으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이어서 총리 후보 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뭐 이미 장관 출신으로 청문회를 겪었던 만큼 지명 초기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총리를 검증하는 거다 보니까 더 치열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검증하고 총리 검증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가 또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이번 총리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일 가능성이 있고 네.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지금 상황이 행자부 장관 할 때하고는 달리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 플러스 경제 전문가 이런 개념으로 갔다면은 우리도 뭐 전폭적으로 뭐 도와주고 합의를 해줄 용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선거를 치르는 총리,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전부 이제 민주당 출신들로 갖다 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관료 출신이라든지 중립적인 사람들을 요 세 군데 포스트에 갖다 놓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셋 다 그 민주당 출신 분들을 갖다 놔서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선거에서 87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든가 관건선거에 대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거고 관건선거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건데 관건선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관건선거를 견제나 비판을 못할 경우가 이제 관건선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방송도 하지만 언론에서 선거 개입을 했을 경우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관건선거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꽃을 피웠던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선거 관련된 선거 중립성 그리고 그럴 네. 일은 없다라는 여야의 상반된 시각을 일단 들었고요. 이것 외에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도덕성과 관련된 그 여러 의혹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가족의 라인 펀드 의혹 그리고 뭐 자동차세 뭐 과태료 체납 문제 등이 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체납 문제 부분은 뭐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체납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운전하시던 것도 아니고 사모님 회사의 차량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명의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면 뭐 그 부분은 해명된 거 아닌가. 근데 라임 펀드 부분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라임은 이제 따님 부부가 한 사람을 위한 펀드를 라임에서 만들어주면서 12억짜리를 형성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혜를 받았거든요. 뭐냐 하면은 환매 수수료, 성과 보수를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펀드를 사게 되면 중간에 환매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붙고 나중에 또 수익이 나게 되면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제로인 펀드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아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 당에서 의혹을 갖고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그건 하고 제가 있죠. 추후에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입니까? 그러면
총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문제의 타파를 위해서 민주당에 정말 불모지라고 하는 대구의 수성갑에 온몸을 던져서 당선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업적이라든가, 그러면서 정치를 그동안 해오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정부의 말기의 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책 검증을 통해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야당에 맞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보십시오. 그 과태료 문제는 과거에 어려울 때 그 체납했던 문제를 들고 나온다든가, 또 라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제가 장인어른하고 제 재산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장관의 인사청문회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 국가의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국가의 아젠다라 문제, 국가의 심오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저성장의 문제라든가, 지금 코로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그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총리의 역할인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 자체가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주제가 되는 것인지 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해명에도 납득을 하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라임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제 재산의 문제를 지금 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금 결혼을 하셨지만 재산 문제를 장인어른하고 상의합니까? 펀드 가입이라든가 은행에 무슨 그 저축성 예금에 대한 것들을 상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청문회에 적절한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해명을 좀 크게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딸과 별도의 가게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자체가 좀 지나친 건 아니, 이런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혜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보수도 없고 중간에 환매 수수도 없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형성이 됐는지는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란 하나씩 짚어보고 있고 해명도 듣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종부세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내놨고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매물이 없고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도 없고 청년들이 영끌해서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종부세 조금 완화, 원칙의 변화 없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제 국정 기조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원칙론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를 들면서 1가구 1주택에 있는데 고령자라든가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원칙론적으로 좀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에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총리의 후보자가 그런 차원에서 답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은퇴자 고령자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주택 관련된 보급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양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제 보급의 문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을 고쳐야 되고, 세법을 고치려면 결국 국회에서 여야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우리가 민주당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4.7 보궐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고 또 행자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한편 이재용 사면론,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 사면권은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재계 의견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해임건의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 자꾸 입장을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재용 그 부회장 사면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백신 구하는 문제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20조 원을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해 주기를 아주 앙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 플러스 백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서 사면 특사로 임명을 해서 사면을 한 다음에 백신 특사로 임명해서 백신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각하고 박범계 장관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박범계 장관을 해임 건의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총리도 알아야 되고 박범계 장관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다. 당론이 따르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장관으로서 정말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독자적으로 법무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당론을 따르겠다. 당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장관으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용 이제 그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문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 경제에 어렵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워낙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면론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총리가 됐을 경우에 경제단체라든가 뭐 언론사라든가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통합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당과 또 여당과 협의도 하고요. 또 대통령이 건의도 하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면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관 박범계 장관 해임건이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야당에서 그 해임건의까지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이죠. 장관 같은 경우는 국정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해야 되는데 이 검찰 기능과는 좀 떨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그 국정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정치적 개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면과 자꾸 헷갈리는데 해임을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한 개만 지금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것 같은데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 어떤 부분을 가장 야당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예정이신 건지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호수 후보자는 역시 제일 문제가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인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뭐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온 차관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잘 지켜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계속 물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뭐 전문성은 있겠죠. 법무부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리가 한번 철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이제 정치적 중립이었는데 사실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장막 아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 개혁이 아닌 검찰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검찰개혁 용어를 쓰는 건 뭐냐면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립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중립성에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조직의 안정성을 가해야 되는 거죠. 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뭐 지검장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는 남아있는 그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앞에 남아있는 과제가 제일 문제인데요. 네.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사건 같이 해결 안 된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청문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정리. 네. 뭐 지금 이제 검찰이 그 동안에 사실 이제 많은 시험대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계에 그동안 이제 화두가 많이 되어 왔지만 저는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검찰이 국민 속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총리에 이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사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고 길바닥에는 응급조치 때 썼던 붕대와 가위가 널려 있습니다. 4일 화요일 오후 이곳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시아계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중상을 입은 8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끔찍한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패트릭 톰슨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욕설 등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민간 우주 항공업체죠.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 스타쉽이 수차례 굴욕을 딛고 발사 이후 무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우주선의 시제품인 스타쉽은 현지 시각 5일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기지를 출발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베이조스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에 맞춰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오는 7월 20일 발사하기로 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한 여성이 9쌍둥이를 출산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올해 25살이 된 산모는 애초 말리에서 7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에는 다둥이 출산 수술을 진행할 시설이 없어서 정부가 나서서 이웃 나라인 모로코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모로코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5주간 입원했다가 지난 4일 제왕절개 수술로 9쌍둥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의 화장품까지 최근 개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김희주 씨는 요즘 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증세를 입력했더니 루테인과 마그네슘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도입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인데 식생활, 습관 등 항목들을 입력하면 영양 성분을 고려한 건강식품을 추천해주고 관련 제품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어디가 안 좋거나 뭐 좀 불편한 데가 있을 때
사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줘서 선택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품도 개인 맞춤이 인기입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쿠션 제조 로봇입니다. 측정기로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기다리면 즉석에서 로봇이 피부색과 개인 취향 등을 고려한 화장품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밀한 피부톤 측색 기기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딱 맞는 피부 파운데이션 컬러를 추천해줘서 그걸 즉석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0대 고객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쏙쏙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김치를 주문할 때 원하는 젓갈이나 소금, 숙성도, 매운맛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체 상태와 취향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과일을 추천해 배송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주목받는 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유독 개성과 나만을 위한 경험, 제품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를 특히 겨냥했고요. MZ세대의 특성이라 하면 자신의 취향,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최근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맞춤형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